X. 자, 일단은 요 그 상하가 있다, 그쵸? 그래서 상 먼저 좀 꺼내주세요. 자, 상 먼저 꺼내주고 우리 상하를요 계속 번갈아 가면서 좀 할 겁니다. 한 주는 상하고 한 주는 하하고 이제 뭐 매주 뭐 바꿔가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씩 이제 섞일 겁니다. 왜냐면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이 단원 맡아서 그다음에 저 단원 맡아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아마 여기서 이렇게 쭉 여기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아마 학교에서 거의 시험 범위의 3분의 1은요 외부 지문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난번에 여러분들 그 현대시 할 때도 왜 보면은 본문에 있는 현대시는 하나밖에 없는데 저기 그냥 외부 지문시들은 좀 여러 개 있었잖아, 그쵸? 자, 그래서 그런 것처럼 외부 지문이 꽤 많이 들어갈 거라서요. 그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프린트들이나 이런 것들을 학원에 주말에 올 때마다, 알지? 주말이 아니구나, 수요일에 올 때마다 좀 들고 와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그때 바로, 왜냐면 이제 스캔을 해가지고 그걸로 수업을 해야 되는 게 뭐 소설이다 이러면 소설 전문이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선택한 부분만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여러분들 학교에서 뭐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즉각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학이요. 여러분들 시험 쳐봐서 알겠지만 여러분들 지난 기말고사에도 좀 애매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뭐 풀면서 애매하다고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그 송미인곡의 문제 하나 되게 애매했거든요. 이게 문학은 문제가 나오면 좀 애매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좀 애매할 때 가장 근거가 되는 건 학교 선생님의 말과 수업 내용 그리고 필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그거가 근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학원에서 뭐라고 얘기해 주는 건 사실 그것도 맞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시험 대비하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왜냐면 어차피 내신을 준비한다는 건 학교 시험을 잘 치려고 하는 건데, 맞죠?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하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 학교에서 배운 거랑 좀 다른 게 있거나 하면은 즉각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거에 맞춰가지고 내가 수업을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학은요, 그 여러분들과의 소통이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학 과목이 사실은 좀 불안하면서 동시에 좀 희망이 있는 과목이기도 한데요. 문학은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좀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국어 실력이랑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요. 학교 시험은.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이미 다 정해져 있고요. 시험 범위가 엄청 많으면 모르겠는데 뭐 사실 자사고나 뭐 외고 이런 데서는 뭐 문학 한번 시험 치면 문학 작품 막 100개씩 막 이렇게 들어가니까 사실 막 나의 국어 능력이 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한 번 시험 쳐도 20개도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외우라고 해도 다 외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국어를 잘해서 이 시험을 잘 친다기보다는 그냥 암기 과목을 준비한다. 그냥 마치 무슨 정치와 법을 배운다. 뭐 이런 마인드로 그냥 외운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좀 낫습니다. 알겠죠? 물론 이제 내가 평소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풀 때 나 문학에 좀 잘해. 자신 있어.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지를 읽을 때 조금 더 빨리 판단이 될 수는 있겠지. 근데 그게 달 겁니다, 아마. 그냥 조금 더 내가 선지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거. 그게 다일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써서 학교에서 했던 것들을 배우고 외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거를 이제 계속 반복한다 라고 좀 이번 학기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이번 학기가 끝나고 나면은 남아있는 건 여러분들 화법과 언어 그 다음에 독서와 작문이거든. 요거는 좀 방학 때 딴실하게 놔야 돼. 개념을. 독서도 마찬가지고 독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는 능력이 좀 돼줘야겠죠. 근데 두 번째로 화법과 언어는 문법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문법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1학년 때 좀 자신이 없었던 학생들은.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기본기가 중요하지만 문학은 생각보다 기본기보다는 그냥 이번 학기에 내가 시간을 얼마나 들이고 노력을 얼마나 들였는지가 훨씬 더 좀 티가 많이 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원래 국어를 잘하던 학생인데 갑자기 막 2등급, 3등급 받아올 수도 있고요. 등수가 밀려가지고 학교 시험이 너무 쉽게 나오면. 그 다음에 좀 밑에 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번 학기 좀 빡세게 열심히 하면 좀 확 올라갈 수도 있는,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과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문법이나 뭐 특히 독서는요, 솔직하게 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능력치의 한계가 좀 분명히 존재해요. 그 한계치를 좀 더 이제 방학 동안이나 아니면 이제 시험 기간 동안 내가 끌어올릴 수는 있겠지만 드라마틱하게 안 오른단 말이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기가 되게 중요한데 문학은 좀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좀 이번 학기는 개인적으로 나는 국어 시간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개인 시간을. 그냥 학원에서 해주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특히나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도 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학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내가 자료를 되게 많이 제공을 해줄 수 있어. 근데 좀 특이하거나 낯설거나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문학 작품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요 자료가 딱히 없습니다. 그냥 학교 선생님 필기가 전부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나눠가지고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료를 내가 많이 내어줄 수 있는 건 많이 내어주겠지만 자료를 많이 못 내어주는 작품들 같은 경우에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그런 거는 정말 그 본문과 뭐 이런 것들을 좀 필기를 특히나 달달달달 좀 외울 수 있게 공부를 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앞에 거 좀 띄워놓고요. 48페이지 봅시다. 48페이지. 네, 여기 주변 중학교를 뭐 안 나온 학생도 있겠지만 내가 혹시 온천중 나왔다 손. 온천중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 231중 나왔다 손. 아무도 없어요? 오케이. 이 백석의 수라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혹시 1학년 때 했어요? 1학년 때 했어? 했었구나. 그 해체된 가족 공동체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1학년 때 했었어? 1학기 때 했었어? 수진아 언제 했었니? 1학기 때 했었어? 오케이. 1학기 때 내가 수업을 안 할 줄 몰랐는데 넘어갑시다. 그러면 안 할 것 같네요. 그러면 92페이지로 바로 넘어갑시다. 이게 출판사가 달라져서 아마 1학년 때 했던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종종 실려 있을 텐데 그런 건 아마 안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1월 1단원 안 할 가능성이 좀 높아서 이 단원으로 좀 바로 넘어가자면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새로운 학생도 있고 좀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했던 우리 수업 내용을 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난번에 했던 수업 내용 중에 이 윤동주의 시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윤동주의 시세계 중에서 특히나 여러분들 별에는 밤이 만약에 이제 본문에 들어간다,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윤동주의 요 작품 말고 다른 작품들도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어떤 작품이 들어가는데 라고 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작품들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고요. 일단은 요 윤동주의 작품부터 좀 살펴보자면 이 윤동주의 작품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요겁니다. 성찰. 성찰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나를 다 되돌아보는 거라고 했어요. 되돌아보는 거. 그러면 내가 나를 되돌아보는 것이니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성찰을 하고 나면 그 뒤에 뭐로 나아가? 반성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찰이랑 반성을 똑같이 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성찰은 성찰이고 반성은 반성이야. 그래서 여기서는요 성찰도 나오고요 반성도 나옵니다. 자신의 이름을 썼다가 모래로 덮어버리거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끄러워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모습들은 이제 반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성찰적 태도가 드러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내용부터 한번 보자면요.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계절은 어느 계절? 가을이라는 계절. 굉장히 쌀쌀하고요. 쓸쓸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을이라고 하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떠올려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고전 문학에서 가을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된소리가 불어오르는 추워지는 날들. 그래서 뭔가 시련이나 위기가 다 찾아오는 날 이런 식의 상징들이 좀 있고 반대편의 상징에는 또 뭐도 있습니까? 수확을 할 수 있는 계절이란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어떤 풍만한 풍족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쓸쓸함의 어떤 이미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가을로 가득 차 있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에 별들을 자, 지금 화자가 보고 있는 건 바로 뭔데? 별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제목이 별 해는 밤이잖아. 맞죠? 자, 다음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든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가슴 속에 뭐가 있어? 별들이 있어.
근데 그거를 못했다라고 했으니까 잘 보세요. 화자는 지금 뭐 일단은 겉으로는 뭘 하고 있냐면 가을 하늘을 보면서 별을 세고 있어요. 맞죠? 별을 세고 있는데 자,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들. 그러니까 내가 별들을 보고 있지만 내 가슴 속에 새겨지는 별들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한 개가 아닌 거지. 여러 개인 거야. 갈수록 많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 못 해는 거는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자, 그래서 봐봐봐. 쉽게 아침이 옵니다. 아침은 뭘 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별을 볼 수 없는 시간이죠. 자, 쉽게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마음속에 별들이 너무 많은데 아침이 너무 빨리 찾아와가지고 그걸 다 세지 못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자, 다음 두 번째,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좀 여유가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내일 밤에 또 별을 세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별을 셀 수 있는 시간이겠죠. 자, 다음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자, 청춘이 다하지 않았다라는 말에서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고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는 그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별을 보고 있고요. 그 별이 그냥 별이 아닌 거야. 왜? 봤는데 내 가슴에 새겨졌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쟤는 다 나한테 의미 있는 존재들이야. 하늘 속에 있는 별들은. 자, 그래서 그 의미 있는 존재들이 내 가슴 속에 하나 둘씩 새겨질 텐데 다 해지 못한다고. 그 정도로 많아. 근데 그렇게 해지 못하는 이유는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뭔데? 내일 금방 아침이 찾아오기 때문에 별을 다 볼 수 없다는 거. 두 번째는 뭐야? 내일 밤이 또 있기 때문에 내일 또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세 번째는 뭔데? 청춘이 아직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청춘이 더 남았어. 남아있는 청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래로 연결하면 아직까지 나에게는 미래가 좀 더 남아있기 때문에 별을 다 헤이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화자가 각각 별 하나하나마다 무엇을 지금 새겨놓았는지를 여기다가 얘기하고 있어요. 별 하나의 추억, 별 하나의 사랑, 쓸쓸함, 동경, 시와 그 다음에 어머니까지 이 존재들이 전부 뭔데? 그리움의 대상들입니다. 그리워하는 대상들이야. 자, 그래서 반복과 열거를 통해서 지금 그리운 대상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나열. 자,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연결됩니다. 다음으로.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하나씩 불러본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지금 별 하나마다 쭉 했잖아.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더 하는 겁니다. 뭘 더 하냐면요. 별들을 헤이다 보니까 나의 옛날들이 생각나고요. 추억들이 생각나겠죠. 자, 그래서 내 가슴 속에 있는 추억들의 어떤 뭔가 소중했던 이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름다운 말 하나씩 불러보는데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 태, 경, 오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이게 이제 중국식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윤동주 시인이 간도 지역에 좀 살았잖아.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우리 조선 사람도 많이 살았지만 중국 사람도 많이 살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지금 같이 학교 다니던 나랑 같이 학교 다니던 조선인 친구들, 그 다음에 폐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 중국 소녀 이름들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등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뭐야? 그리워하는 대상들인데 밑에 뭐까지 있어요?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들의 이름을 불러본다라고 되어 있다. 그쵸? 자, 그래서 아까는 지금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운문적 구성이라고 할 거야. 운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운율이 있는 글이라고 해서 운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운문이라고 하면 시조, 노래 이런 것들을 운문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산문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문적 구성.
자, 그래서 산문적 구성이라고 하는 거, 산문은 보통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인 긴 글들 있지, 뭐 소설, 수필, 뭐 신문 기사,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산문에 해당하죠. 설명문, 논설문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산문의 형태로 바뀜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봅시다. 호흡이 빨라진다는 거. 아까는 하나씩 나열하면서 뚝뚝 끊어서 얘기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가 되면 쭉 연달아서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호흡이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호흡이 점점 빨라지면서 그리움의 정서가 어떻게 된다? 고조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면 94페이지. 봐봐. 나는 지금 그리운 것들을 떠올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초등학생 때 뭔가 그리웠던,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뭐 크게 막 엄청 멀리 떠날 일이 잘 없긴 하겠네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돌아갈 수 있어 없어? 없거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어떻게 느껴지냐면 되게 멀게 느껴진단 말이야. 이 사실은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때가 혹시나 그리운 사람이 있다면 아련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것들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야. 자, 멀리 있기 때문에 무엇을 더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그리움을 더 많이 불러일으켜. 자, 그래서 마치 어느 정도로 멀리 있느냐? 내가 저 멀리 있는 별을 보고 있듯이, 그러니까 나와 저 별의 거리만큼 그 내가 그리워하는 것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그쵸? 자, 그래서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내가 그리워하는 것들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현실이 어떻게 느껴져?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운 것들이 근처에 있으면 참 행복할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는 아까 2번 얘기했다. 그쵸? 자, 그래서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먼 거야. 그리고 이 북간도라고 하는 건 이 화자의 고향이기도 하겠죠. 어머니가 계신 곳이니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나열했던 그런 뭐 동물들, 그 다음에 소녀의 이름들, 이런 인물들도 전부 다 이 고향에 있는 존재들이겠죠. 그리운 존재들. 자, 다음.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여기에 서 있는 거야. 맞죠? 자, 여기에 서서 뭐 하고 있어요? 하늘 위에 있는 별들을 보고 있어요. 맞죠? 자, 하늘 위에 있는 별들을 보고 있다가 잘 보세요. 자, 무엇인가 그립단 말이야. 아까 그립다고 생각했잖아. 별들 보면서 별 하나씩 내 마음속에 새겨놓고. 맞죠? 그러다가 뭔가가 그리워 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별빛이 내리고 있는 이 언덕 위에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다가 이름을 써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름으로 쓰는 건 쓰는 건데 문제는 뭐야? 요거야, 요거. 흙으로 덮어버렸다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이름자를 쓰는데 내 거를 썼으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현대시에서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 다음에 내가 거울을 보는데 그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찰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찰. 내 이름을 쓰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아 성찰해요. 자, 성찰했는데 그 이름을 쓰고 뭐 어떻게 해버렸어? 내가 자랑스러우면 남겨뒀겠지. 윤동주 왔다 감 이러면서. 근데 그 밑에 안 써놨단 말이야. 어떻게 했는데? 지워버렸어. 그럼 왜 지워버렸는데요? 내 이름이 스스로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반성의 태도가 좀 드러나는 거죠. 그리운 것들을 떠올려 보다 보니까 뭔가가 내가 그리워하는 무언가가 더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로 지금 봐봐봐. 얼굴이 여기에서 어디로 내려갔어? 여기로 내려갔어요. 맞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 건데? 시선의 이동이라고 얘기할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뭐가 이루어지냐면 아까 적었던 요 시선의 이동이 드러나는 겁니다. 왜? 이전까지는 뭐하고 있었는데? 하늘 쳐다보고 있었거든. 이제는 어디 쳐다보고 있어? 땅 쳐다보고 있습니다. 맞죠? 이름자를 써봤다고 했기 때문에. 땅은
밤을 새워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이랍니다. 자, 슬프답니다. 근데 이 슬픈 거는 지금 문장으로만 따지면 벌레가 슬퍼한다고 되어 있잖아. 그런데 실제로 벌레가 슬퍼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이 슬퍼한다는 건 사실은 누구의 감정인데? 화자의 정서거든요. 근데 화자의 정서가 슬퍼하는 까닭이라고 하면서 슬퍼에 들어가 있고, 이 슬퍼는 또 누구의 감정이야? 벌레의 감정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벌레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감정이입의 대상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벌레가 놓여있는 시간적 상황이 바로 밤이거든요. 밤을 새워서 우는 이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여기서 벌레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자,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한다라는 부분에서 화자의 정서가 좀 드러나고요. 이러한 화자의 정서는 지금 자신의 어떤 무기력한 모습에 대한 반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무기력한 모습일까요? 그거는 위에서 나오잖아. 이름자를 쓰는 것밖에 하지 않았는데 이름자를 쓰는 것마저도 뭐 했어? 자기가 지워버렸거든. 맞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화자는 굉장히 뭔가를 나서서 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기력한 자아에 대한 반성으로서 이제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우는 시간이 언제야? 밤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넣어서 읽으면 일제강점기의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무언가가 그립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상적인 가치이면서 동시에 화자가 꿈꾸는 어떤 긍정적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긍정적 미래로 해석한다면 어디까지 나아가 볼 수 있겠어? 뭐 조국의 광복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나아가 볼 수 있겠지. 그렇죠? 자, 다음.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볕에도 봄이 오면이라고 했으니까 겨울과 봄은 서로 뭐하는 존재? 대비되는 존재야. 자, 그래서 아주 힘들고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은 나의 별에도 따뜻한 봄이 올 거야.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자, 잔디가 피어난답니다. 생명력, 회복, 재생 하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처음에는 뭐 했어? 이름자를 지워버린 곳이었어. 그런데 거기에 자랑처럼 풀이 무성하게 피어날 거라는 거야.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니까 내가 이름을 묻었던 그 언덕에도 뭐 할 거야? 풀이 피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요 겨울과 봄, 그 다음에 잔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자, 이 부정적인 상황이 지나서 긍정적인 미래가 올 거야.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때까지 부끄러워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될 거야? 자랑스러워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윤동주의 삶을 좀 살펴보자면, 윤동주가 이제 죽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윤동주 시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갔었죠.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일본식 이름을 쓰면서 이제 거기에서 문학을 공부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친했던 친구 한 명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다가 가는 바람에 본인도 이제 가게 되는 거거든. 친구라는 이유로.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일제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 생체 실험을 당하다가 결국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데, 일본에 유학 가 있는 내내 윤동주가 가지고 있었던 감정들은 어떤 감정이냐 라고 생각해보면, 내 어린 때 친구들은 저렇게 나가가지고 몸을 바쳐가면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여전히 여기에 앉아가지고 그냥 편하게 글이나 쓰면서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끄러워하는 감정들이 작품에 좀 많이 드러나는데, 내가 나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건 나서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또는 소극적으로 있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소극적으로 내가 그렇게 있지만 언젠가는 뭐 할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봄이라고 하는 어떤 희망적 미래, 그러니까 희망일 수도 있고 또는 조국의 광복일 수도 있고, 그것이 찾아오게 되면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야? 이제 그 나의 부끄러움이나 이런 것들도 다 녹아서 없어지고 뭔가 자랑스러운 것들이 막 생겨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 미래로 나아가는 거지. 자, 그래서
실제로요, 여러분들 이 시를 쓰던 당시는요, 일본에 유학하기 직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이제 일본에 유학하기 직전이었고 이 시를 처음에 완성을 어디까지 했었냐면요,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까닭입니다까지. 그런데 이렇게까지 까닭입니다까지 쓰고 나서 이제 친구한테 보여줬을 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시가 너무 슬프다는 거였어. 왜? 자신의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라고 하면서 시가 딱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버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내가 나 자신을 부정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면서 끝나버리는 거잖아. 근데 너무 절망적이고 슬프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고 이제 일본 유학기를 서로 이제 가가지고 헤어졌는데, 일본에 유학 가가지고 이제 윤동주 시인이 죽고 나서 유고 시집이,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썼던 글들 쫙 모아가지고 유고 시집이 나왔는데, 그때 보니까 요게 추가가 돼 있었던 거였거든. 그래서 아마 일본에 가 있는 동안에 이러한 생각들이 좀 추가가 되어서 쓰였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미래가 찾아올 것이라는 어떤 희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끝까지 잃지 않고 좀 이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일단은 길이가 좀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부분이 좀 많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93페이지로 넘어오면요, 앞으로 좀 넘어와 봅시다. 93페이지로 넘어오면 별을 센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별을 센다라고 할 때 이 윤동주의 시에서 별은요 항상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순수함을 상징합니다. 순수함. 근데 이제 이 시에서는 그 순수함이 그거죠.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순수함인 거지. 나의 어린 시절의 순수함,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 별은요, 과거 해상이면 이제 매개체입니다. 별을 헤아리면서 과거를 떠올리고요. 무엇을 추구하고자 합니까? 아름답고 순수한 세계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화자가 지향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자, 다음 그리움의 대상은요, 화자가 그리워하는 아름다운 이름들을 비유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그거였죠. 구절로 치면은 뭐 별 하나의 뭐 머시기, 별 하나의 머시기, 별 하나의 머시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 별들이 전부 화자가 그리워하는 무언가 또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무언가, 그리고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무언가, 되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무언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별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별과의 공통점은 아름답지만 멀리 이제 떨어져 있다는 게 공통점이죠. 자, 다음 나머지는 뭐 별거 없습니다. 아, 요거 대비되는 시어의 관계만 좀 살펴봅시다. 다음 페이지 넘어와서 95페이지 대비되는 시어의 특징들, 종류들. 자, 겨울이랑 대비되는 건 봄이, 다시 겨울이랑 대비되는 건 봄이겠다, 그쵸? 무덤과 그 다음에 대비되는 건 파란 잔디일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봐, 무덤이라는 말 나오기 전에 연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화자가 언덕 위에 자기 이름 쓴다고 했거든. 근데 마지막 연에는 뭐라고 돼 있어? 무덤이라고 되어 있잖아. 무덤 위에.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무덤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절망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 위에 뭐가 피어나는 것처럼, 파란 잔디가 피어나는 것처럼,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 위에 자랑스러운 게 자라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무덤은 부정적인 거, 파란 잔디는 긍정적인 걸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들 선지에 많이 나옵니다. 계절의 흐름에 따른 화자의 정서가 변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선지에서 계절의 흐름에 따른 화자의 정서가 변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야. 알겠죠? 실제로 계절을 다 겪은 건 아니지만 이 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지금은 가을이고 그리운 계절이야.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 부끄럽고 부정적이야. 그런데 봄이 오면 어떻게 돼요? 희망으로 바뀐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계절의 흐름에 따른 화자의 정서의 변화,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서정갈래, 요건 사실 1학년 때 보통 하기 때문에 2학년 때 잘 얘기 안 할 텐데요. 잘 보세요. 그냥 서정을요, 그냥 알아만 두세요. 서정이 뜻이 뭐냐면요, 정서를
펼치다 이 말입니다. 정서를 펼치다, 정서를 풀어내다. 그게 서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서정 관례는 뭐 있습니까? 시, 뭐 현대시, 고전시, 시조, 시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노랫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정 관례에 나가죠. 운문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운문. 자, 다음. 쌤이 아까 얘기했던 글이 요겁니다. 아까 쌤이 별에 든 마음이 처음에는 그 위에까지만 쓰여 있었는데 밑에 추가됐다고 했잖아. 그게 이분이 쓴 글이에요. 이분이 그 윤동주가 유학 가기 전까지 아마 이제 아는 동네 형으로 지냈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쓴 글이 되게 유명한데 요거 만약에 들어가면은 이분이 쓴 그 수필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한 편이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혹시나 들어가면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당시에 윤동주가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썼냐면요. 이 사람이랑 윤동주랑 둘이서 같이 살았는데 어디 한 군데 정착해서 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디 가면 그 여기가 이제 지금 경성이거든. 왜냐면 저기 뭐냐 저거 윤동주 시인이 왜 연세대학교 출신이잖아. 저기 연희전문학교를 다녔었죠. 연희전문학교를 다니다가 갑자기 중간에 학기 중간에 전부 무슨 방학도 아닌데 다 집에 돌아가고 있거든. 왜냐면 이제 좀 일제나 이런 것들의 통제가 좀 많이 강해지던 시절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고향으로는 안 돌아가고 경성 안에 있었단 말이야. 서울 안에 있었어요. 서울 안에서 사는데 친구들이 자꾸 이제 독립운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고등계 형사가 항상 비행을 붙어가지고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의심받는 행동하지 않게끔 항상 늘 이렇게 돌아다녔고요. 누군가에게 뭘 편지를 쓰거나 뭐 이렇게 종이를 주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비행하고 있던 형사가 내가 지나가고 나면 와가지고 그 사람 종이 뺏어서 읽고 다시 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감시받는 생활 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이야기가 좀 있을 겁니다. 자, 나중에 한번 읽어보고요. 다음 101페이지부터. 책 잡서 있어? 자, 잡서 상 101페이지 볼게요. 방금은 이렇게 말했다. 이거는 1학년 때 안 했지. 그렇죠? 오케이. 자, 여기에 필기 몇 가지만 할게요. 전의 형식. 전이라고 하는 건 인물의 일대기를 그린 이야기를 전의 형식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보통 춘향전, 토끼전, 뭐 흥부전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죠? 그래서 전은 인물의 일대기를 그린 이야기인데 이게 왜 특이하냐면 이거 소설이야. 우리가 보통 전이라고 하는 건 뭐 고전 소설에 주로 등장하거나 또는 현대에는 누군가 어떤 좀 훌륭한 사람의 어떤 위인전처럼 쓰이는 게 전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이 전의 형식을 빌렸다라고 했을 때 이 전의 형식을 빌린 게 사실 현대 소설 중에 좀 특이한 거야. 자, 그래서 이 황만근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요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 빌려온다라고 해서 차용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 소설은요 되게 차용한 게 엄청 많습니다. 재밌는 소설이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전의 형식을 차용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마치 소설의 맨 마지막 부분이 뭐로 돼 있냐면 누군가의 그 왜 죽고 나면 이제 무덤 앞에 이렇게 묘비 세우잖아. 그쵸? 묘비명처럼 글이 쓰여 있어요. 그 이제 묘비명의 형식을 차용했고요. 그 다음에 제목이 자,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는데 이 사람이 주인공일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요것도 여러분들 패러디된 제목입니다. 혹시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의 이야기를 그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요?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독일에 이 사람이 썼던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거 패러디한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랑 관련 있냐? 아니, 1도 관련 없어요. 그냥 황만근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그 일생을 좀 보여주는데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제목을 그냥 패러디해서 가져온 거야. 뭐가 눈에 띄게끔. 그렇죠? 나중에 그 자라투스트라는 거는 나중에 대학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좋은 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묘비명의 형식을 차용했다. 그 다음에 전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제목도 마찬가지로 패러디가 되어 있다. 자, 그래서 배경은 언제가 배경이냐면요. 1990년대 농촌이 배경이고요. 그 농촌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면 황씨의 집성촌입니다. 오씨.
집성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황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여서 산다, 집단으로 산다 이 말이야.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같은 가문 사람들끼리 몇 대 손 저쪽 동네 가 살고 어디 37대 손에 무슨 문판 저기 가 살고 이런 식으로 이 한 마을 전체가 도시 전체가 그냥 요 집안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 데를 우리가 집성촌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 농촌 공간에 누가 오게 되냐면 이 민씨라고 하는 사람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 소설은요 3인칭이지만 이 민씨의 관점으로 이 마을 사람들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90년대에 시대가 좀 현대다, 그쵸? 막 7, 80년대 이때가 아니야. 자, 그래서 이 물질 만능주의가 원래는 도시에서 이런 모습들이 많았는데 7, 80년대에는 이제 도시에 있었던 이 물질 만능 사회가 어디에까지 스며들어? 농촌까지 스며드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같은 집안 사람들끼리 살고 있는데도 되게 이기적입니다. 뭐 어땠어? 이 황만근 씨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농촌의 모습들이 좀 드러나요. 자, 그래서 황만근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딱 시작합니다. 그럼 뭘 하겠어? 궁금증 유발하겠지. 이게 뭔데 없어져? 자, 그래서 황만근 씨가 새벽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갔는데 늘 들리를 나가면 돌아오는 시각인 저물녘에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항상 해가 저물 때쯤이면 돌아왔는데 술을 마시고 취하더라도 12시가 될락말락한 밤이면 돌아왔었는데 이번에는 아니라는 거야. 평생 단 하루 외박한 뒤 돌아왔던 그 시각, 횃대의 달기 울음을 그치는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인생사에 처음인 거야.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안 들어온 적은 처음인 거야. 그 전엔 다 들어왔는데. 마을 해가 나 황만근이 직접 심어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 직접 짠 평상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답니다. 잘 보세요. 직접 심어놓은 등나무, 직접 짠 평상, 이게 지금 마을에 있다는 거야. 마을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황만근이 황만근의 어떤 이 정성이나 노력 이런 것들이 들어간 물건들입니다. 황만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을에서 뭐 하는 사람이냐면 똑같이 황씨 집안 사람인데 사람이 좀 모질란가 봐.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무시당해요 맨날. 그래가지고 남들이 하기 싫은 일들 있죠. 저기 똥간에 있는 똥 퍼가지고 나르는 이런 것들, 거름 주는 거, 그 다음에 남들 하기 싫은 일, 소 영을 먹이는 거, 이런 걸 전부 누구한테 짬 때리냐면 저기 황만근한테 짬 때립니다. 이게 네가 하라고. 근데 황만근은 아무런 불만 없이 그냥 허허허허 하면서 시키는 거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황만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을에 있을 때는 맨날 무시당하는데 딱 하루만 없어지잖아. 그러면 이 마을이 안 돌아가는 거야.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지금 뿔이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황만근이 없어져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여기 지금 황만근이 짠 평상 위에 앉아가지고 지금 두런두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 먼저 이장이 입을 열었대요. 만그인지 반그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음 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라고 합니다. 만그인지 반그인지.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황만근을 반푼이라고 그래가지고 반그이라고 불러요. 반그이. 그 바보 자석 하나 때문에 소여물도 못하러 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소여물이 이장내의 집 소여물이야. 근데 그걸 누구한테 시키는 거야? 황만근한테 시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보 자석 하나 집에 안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 소여물도 지금 못 먹이고 있고. 이게 뭐냐고. 20발이나 되는 소가 한꺼번에 바꾸는 게 중요한가? 바보 자석 하나가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들어오는 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이장 입장에선 이게 더 중요한 거야.
황만근이 집에 안 들어온 건 궁금하지도 않은 거야.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마을에서 연장자축에 들고 가장 학식이 높아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용왕제.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제사 지내는 거야. 용왕한테 제사 지내는데 축조하는 황재석 씨가 받았답니다. 그게 뭘 받았냐면 지금 이 만근이 집에 안 들어와가지고 욕하는 걸 이제 이어받아가지고 욕하는 거야. 그래도 원래 있던 사람이 없어지면 필시 연유가 있는 기라. 사람이 바늘이라 모래라. 그냥 없어지는 게 어디 있어. 암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아니라 아니다. 만근이가 여기서 나서 사는 동안 한 번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 없는데 말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겁니다. 뭐냐면 아무리 얘가 반푼이라도 집에 안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는데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집에 안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ICU 어르신 가가 군대 간다 했을 때 여운지 토끼인지 하고 밤새도록 싸우니라고 하루는 안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썰이냐면 이제 황만근이 전에 군대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이제 밤에 산에서 토끼를 만났는데 그게 귀신인 줄 알고 막 싸운 거야. 그러다가 밤에 집에 못 들어온 거야.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하루는 안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용왕제에서 집사역을 하는 황동수가 우스개처럼 말을 이었대요. 자, 아침밥을 먹기도 전 황만근의 아들이 찾아와서 황만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그러니까 이제 황만근의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왔어요 라고 하면서 마을 사람들한테 알린 거야. 그래서 지금 시작된 거거든. 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얼결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이는 역할을 하게 된 민씨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사람이 이제 이 소설의 핵심 인물입니다. 핵심 인물. 자, 유일하게 이 소설에서 황만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요거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니체 차라투스트라를 이렇게 말했다라고 할 때 그 차라투스트라가 실존 인물은 아니고요. 니체가 자기가 펼치고 싶은 니체의 철학은 어렵기로 유명하거든요. 니체가 자기의 철학을 펼치고 싶을 때 자기 말고 다른 캐릭터를 하나 만든 거야. 그게 차라투스트라거든요. 그래서 이 차라투스트라는 어떤 철인 같은 사람이야. 이 세상의 모든 이치에 통달한 사람. 그 사람이 그러니까 니체의 생각을 이 차라투스트라의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글에다가 적어놓은 걸 이제 책으로 출간한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민 씨가 그렇게 이제 황만근 씨를 보고 있는 건 황만근 씨는 이 세상의 자연의 이치에 뭔가 통달한 것 같은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민 씨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혼자 걱정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걱정 안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민씨 입장에서는 사람 한 명이 없어졌는데 크게 놀라야 되는데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안 놀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참견을 한 겁니다. 이제 민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제 걸기대회 한다 그래놓고, 자, 걸기대회. 자, 걸기대회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그냥 쉽게 말하면 어디 나가지고 그냥 우리의 어떤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뭐 이렇게 시위하러 나가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전날 걸기대회를 했는데 이때 마을 이장이 황만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야, 나는 마을 이장이니까 저 갈 때 트럭 타고 갈 테니까 너도 우리 이제 시위하고 하는데 우리 농민이라는 걸 좀 알려야 되니까 이 보여주기로다가 저기 경운기를 좀 네가 끌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경운기 엄청 느리잖아. 그래서 자기는 혼자 트럭 타고 이제 거기 시위대 하는 데 가 있고요. 이 황만근 씨 보고 니는 경운기 끌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황만근 씨의 경운기가 또 달그락거려가지고 황만근 본인 말고는 아무도 운전을 못해. 기술이 좀 필요해. 그래가지고 그 느린 경운기로 달달달달달달달 하면서 걸기대회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올 때도 그럼 어떻게 했겠어? 그 경운기 타고 달달달달달 돌아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장은 같이 걸기대회를 나갔지만 황만근이 어찌 됐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야. 맞죠? 자, 근데 민 씨는 이상한 거야. 아니 같이 걸기대회 나간다 해놓고는 소식을 모르고 있으니까
맞죠? 자, 그래서 아니 걸기대회 한다고 간 사람이 누구십니까?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걸기대회 하는 동안 본 사람은 없어요? 자,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씨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답니다. 아무도 걸기대회에서 황만근 씨를 못 본 거야. 자, 사람이라고 몇 명이 되나? 군 전체 사람이 모두 모였다가는 그 몇백 명이 될라나 말라나 한데 방금이 된 돼지고기 방금만 해서 그런지 안 보이려다는 한게 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야? 언어유희다, 그쵸? 동음이유를 활용한 언어유희죠.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이 망근이 보고 맨날 방근이 이렇게 부르니까 뭐 아가 뭐 저기 돼지고기 방금만 해가지고 뭐 보이지도 않는데 뭐 우리 어찌 알겠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장은 계속 빙정거리듯이 말을 이었대요. 민씨는 이장이 걸기대회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네던 것을 기억했대요. 자, 그래가지고 어젯밤에 걸기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뒤에 마치 캐묻듯이 민씨가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장은 민씨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흘기듯이 노려봅니다. 자기를 뭔가 의심하는 또는 이제 책임을 지게 하려는 어떤 그런 태도로 보이는 거지. 자꾸 이장 본인한테 캐물으니까. 그래서 좀 기분 나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농민 보고 농민 걸기대회 꼭 나오라 했는데 그게 뭐 잘못됐나? 라고 얘기하니까 민씨는 자기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됐답니다.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되었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까? 아니, 황만근 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황만근 씨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꼬치꼬치 캐묻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걸기대회 하는데 황만근 씨가 꼭 필요하냐 이 말인 거죠. 왜냐면 마을 사람들이 전부 무식하다고 놀리고 무시하잖아. 근데 그런 사람이 걸기대회 나가지고 뭐 할 건데? 맞죠? 뭔가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도 제대로 못 할 거 아니야. 맞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황만근 씨를 나오라고 한 이유가 뭔데? 그냥 머릿수도 좀 채우고 네가 앞에서 퍼포먼스 좀 해라. 이거 아니야. 이제 그러려고 부른 겁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는 기라? 자, 이장이 동민한테 자 보세요. 그때 당시에 걸기대회를 뭐 때문에 했냐면 자 이겁니다.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걸기대회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1990년대로 좀 넘어오게 되면서 시골에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요. 이제는 농사를 지어가지고는 뭔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이랑 좀 달라요. 여러분들 지금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당장 귀농해가지고 열심히 농사 짓고 살잖아요. 그러면 평생 죽을 때까지 앵같이 먹고 삽니다. 뭐 엄청 부자로는 못 살아도요. 왜냐면 나라에서 어느 정도 좀 보호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 농사가 1년 농사 지었는데 완전히 흉년이 나가지고 막 박살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실제로 내가 지었던 그 농사 지은 땅에 해당하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요. 흉년이 되면은.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 그러니까 농사 망하면 끝이야. 근데 또 이제 사람들이 쌀 소비가 점점 줄어들어. 왜냐면 이제 뭐 어디 외국에서 밀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일용식품도 많이 이제 생기고 90년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쌀 소비나 이런 것들이 줄거나 우리 농민들이 만든 어떤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잘 소비를 안 하거든. 왜냐면 외국에서 들어오면 더 싸니까 우리나라가 비싸고 이러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자꾸 농민들은 살기 힘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빚이 자꾸 쌓이는 거야. 그래서 무슨 걸기대회였냐면 이 농가들이 매해 빚이 쌓이니까 이 빚을 좀 탕감해달라고 국가한테 요구하는 뭐 이런 이제 심리였던 거야. 자, 그래서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 이거야.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민씨가 얘기하는 거죠.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못 오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나 읍에가고의 장날이더라고. 어디서 술 처먹고 주질러 앉았을 기라. 백미길을 경운기를 끌고 갔으니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그러니까 혼자 경운기 끌고 간 거야. 다른 사람 다 차 타고 갔는데. 자,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민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받는 꼴이 되어버렸답니다.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난 경운기를. 그러니까 황만근 씨가 끌고 다니는 경운기는요 그냥 멀쩡한 경운기가 아니고 고장난 경운기야. 그래서 시동도요 황만근 씨 말고는 아무도 못 겁니다. 황만근 씨의 특별한 뭔가 어떤 그 손재주가 있어야지만 이제 시동을 걸 수 있는 경운기예요. 오래돼가지고. 자, 그래서 경운기를 끌고 오라는 게 내 말이라 투쟁 방침이 그렇다니.
자, 경운기도 그렇지. 고장은 무슨 고장? 망그이가 그걸 하루 이틀 몰았나? 남들이 못 본다 뿐이지. 그러니까 고장 났는데 망그이는 잘한다 이 말이야. 그럼 고장난 경운기를 오랫동안 몰아왔다는 거죠. 그럼 이장님은 왜 경운기 안 타고 트럭 타고 가셨나요? 이장님부터 솔선수범을 해야지 다른 동민들이 따라할 텐데 지금 거꾸로 됐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따지는 거죠, 민씨가. 내가 민사무소에 인원 점검하고 다른 이장들하고 이거 인원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경운기 타고 언제 가고 말고 자빠졌냐? 다른 동네 이장들도 민수 앞에서 뭐 해갖고 트럭 타고 가는 거를 진짜로 경운기 끌고 갔으나 군 대회는 늦어도 한참 늦었지. 군청에 갔는데 비가 와가지고 온 사람도 몇 명 없더만 소리만 몇 번 지르고 돌아왔지. 군청까지 경운기를 타고 갈 수나 있던가? 국도의 차들이 미치게 이만큼 쌩쌩 달리는데 받침 우회라고. 다른 동네에서는 자가용으로 간 사람도 세고 셌다고. 그러니까 다 차 타고 갔는데 누구만 경운기 타고 간 거야? 황만근 씨만 경운기 타고 간 겁니다. 그것도 어디를? 고속도로를 달달달달달 이러면서. 자, 그러니까 국도를 갈 때, 고속도로 아니고 국도네요. 국도를 갈 때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운기를 여러 대 끌고 가자는 거야. 아니었습니까? 시위도 하고 의지도 보여주자면서. 그래서 잘 보세요. 시위도 하고 의지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경운기 끌고 갑시다 라고 얘기해놓고는 사람들 전부 뭐 한 거야? 자가용 타고 간 거야. 차 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장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냈더니 사람 말은 뭐야? 사람 말을 알아듣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했어. 누구 맹키로 반동가리가 났나? 이게 지금 이제 그 반그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기어이 민씨는 소리를 버럭 지르고야 말았답니다. 반편은 누가 반편입니까? 자, 이런 말투에서 민씨는 어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서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지에서 온 거야. 외부인이죠, 외부인. 이 고향에 원래 살던 사람이 아니라. 반편은 누가 반편입니까? 이장인이 지도자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양복 입고 자구양 타고 간 사람들은 오고 방침대로 경운기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고. 이 자스가 누구 앞에서 눈가리를 뜨고 똑바로 소리를 빽빽 질러서 너 도시에서 쫄딱 망해갖고 기동을 했다면 얌전하게 납작업 들어있어도 동네 사람이 시켜줄까 말까 했는 거라고?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민씨는 이제 서울에서 뭔가 이제 일을 하다가 그게 망해가지고 귀농한 겁니다. 귀농했는데 하필 이 동네로 귀농을 온 거지. 내가 망그의 M이냐 L이냐 나이 50 다 된 길을 어디 가든 동 오든 동 지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목살이 끌고 다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마침 황만근의 어머니가 나오지 않았으면 몸싸움이 났을지도 몰랐다. 민씨가 막 핏대를 세우며 맞대꾸를 하려는데 도저히 시골의 환갑노인으로 보이지 않는 곱고 여린 외모의 여인이 누구냐?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황만근의 어머니야. 종종 걸음으로 다가와서는 평상 앞에서 어른들의 눈치를 주며 엉거주춤 서 있는 손자를 붙들고 우는 소리를 냈답니다. 내가 고등어를 안 먹다 했더만 이런 일 없었을 낀데, 내가 고등어를 안 먹다 했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낀데, 내가 공연히 괜히 고등어를 먹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황만근이 안 들어온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그날이 마침 장날이었어. 그래서 이장은 어디서 술 처먹고 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지금 어머니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날이 마침 장날이었으니까 망그이가 거기서 고등어 사러 갔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고등어 안 먹는다고 했으면 됐는데 고등어 먹는다 해가지고 이랬다. 자, 우리 망그이가 고등어를 사러 갔다가 이래 안 오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고등어를 사러 가서 안 온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알게 됐대요. 황만근이 경운기를 끌고 나간 날 아침을 차리던 황만근에게 그의 어머니가 고등어 자반이 없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한 사실을 이장은 그것 보라는 듯이 반동가리 망그이가 걸기대회가 아니고 고등어 사러 갔구만. 효자났네 효자났어 하고는 허리를 쭉 폈답니다. 허리를 쭉 핀 이유가 뭘까요? 책임 회피죠. 그러니까 끝까지 안 왔으면 그래도 같은 집안 사람인데 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꼈겠지. 괜히 내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런데 이 망구의 어머니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는 그냥 면죄부가 생기는 거야. 아, 나 때문 아니라고. 저기 저 엄마 때문이라고. 엄마 때문.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자, 황재석 씨도 이제 수염을 쓰다듬으며 호르몬이 조석을 지극정성으로 평생 한 끼도 안 빠뜨리고 공개하니 암만 효자는 효자지 천생지 효자라고 했다. 자, 지금 이 황재석 씨 있죠? 좀 특이한 인물인데 뭐 이 사람이 굳이 안 써도 되는 이런 좀 어려운 말들 있죠. 한자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씁니다. 왜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황재석 씨 이 사람이 그나마 학력이 좀 높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런 캐릭터가 지금 이 소설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마을에서 용왕제 지낼 때 용왕제 제사의 충문을 쓴 것도 황재석 씨라고 했죠. 자, 다음 황망근의 아들인 명호가 덩달아 우는 소리를 하는 것이었답니다. 아니라요, 내가 아침에 집으로 오다가 경운기 타고 가는 아버지를 만났는데요, 목욕을 하고 오락했거든요. 목욕탕에 갔을 기라요. 이거는 뭐야? 지금 아들의 추측입니다. 어머니의 추측은 저기 뭐냐, 고등어를 사러 갔을 것이다. 그 다음에 아들의 추측은 목욕탕에 갔을 것이다. 그런데 면에 있는 목욕탕에 연락을 해도 그런 사람은 안 한다하고 온천에 갔는가 봐요. 온천 가다가 또 어째 됐는가도 모르고 사람들은 또 하나 알게 되었대요. 황망근은 전에 없이 전날 밤 아들의 방에서 잠을 잤답니다. 아들은 시험 공부하느라고 친구 집에서 밤을 새우고 아침에 들어오는 길이었대요. 길에서 아버지를 만난 아들은 대번에 아버지가 자신의 반응이 산 사실을 알아차렸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점퍼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당장 옷을 벗어내어 놓으라, 다시는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쳤다라는 부분에서 뭐야? 지금 싸가지가 없어.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아들 역시 아버지를 뭐하고 있습니까?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소리쳤고 덧붙여 제발 좀 목욕탕에 가서 씻고 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황망근은 그 길로 목욕탕으로 간 것인지도 몰랐다. 아니면 걸기대회가 열리는 읍의 반대편에 있는 온천에 갔든가. 내 평생 방귀가 한번 씻는 걸 못 봤다. 내 까를 가도 세매를 가도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구나. 목욕탕이 어째 가는지도 모르겠는데 온천이 여기서 어디라고 지가 찾아가노? 라고 황 교수가 입을 비틀어서 웃었대요. 평소에 씻는 것도 못 봤다고. 민 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할까 말까 하다가 끝내 입을 열지 못했대요. 자, 민 씨는요 오히려 뭘 느끼고 있냐면 혼자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 씨는 요 황망근의 죽음에 혼자 책임을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민 씨도 황망근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황망근한테 걸기대회장으로 꼭 가야 된다고 충동질을 좀 한 거야. 가셔야 된다고,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데 민 씨만 뭐 하고 있는 거야? 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지. 괜히 내가 가라 해가지고 그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자신도 황망근에게 다시 자, 술김인지는 몰라도 당신의 뜻을 많은 사람이 알아야 된다.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내가 객기를 좀 부렸다는 거야. 황망근 씨한테. 그러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대요. 황망근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동네 사람 누구든 하루 이틀 또는 한 달, 두 달 집을 비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 보세요. 별표. 황망근만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모든 사람들이 그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이게 바로 뭐였어? 마을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어땠다?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역할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하도록 할게요.